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부동산 TV의 김진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들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축 비율, 그 다음에는 토지의 기부 체납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2년 의무 거주기간 등의 이러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들 중에서, 특히 재개발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재건축 단지들 중에 있어서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의 건설 현장의 일거리들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옛날에는 겉들떠 보지도 않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탈피해가지고 겉들떠 보지도 않던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뜨는 사업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건설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의 대척점에 있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재건축 사업은 기존 노후 불량화된 주택 단지를 완전히 헐고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불량 노후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의 골격은 그냥 그대로 두고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정축을 함으로써 노후불량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더라도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국계법, 후배 통제 규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 수익률 측면에서 따져보더라도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180% 이상이 되면은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하고
180% 이하이면은 재건축 사업이 유리합니다. 180% 이하라는 것은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이 넓다는 뜻이겠죠. 넓은 대지에다가 새롭게 건축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180% 이하이면은 그 재건축 사업이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담금 측면에 있어서는 그 수익률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행위 허가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은 그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만이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40년이 넘어야만이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에 있어서도, 리모델링 사업은 그 기존 세대의 그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재건축은 건축 허가를 받은 그 용적률 한도 내에서 세대수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그 리모델링 사업은 그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만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진단에서 수직 정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B등급, 수평이라든지 그 별동 정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C등급을 받아야 됩니다만, 재건축 사업은 그 D나 E등급을 받아야만이 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에 있어서는 재건축 사업은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허가받은 용적률 한도 내에서 건축이 추가 가능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일부 용적률이 그 법정 허용 한도 내에서는 용적률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기간을 따져보면은 재건축 사업은 평균 10에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리모델링 사업은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사업 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그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초과이익 그 환수제라든지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 건축, 그 다음에 토지의 그 기부 찬합 등의 그런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수용을 해야만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즉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해당 그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은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4분의 3, 전체 4분의 3, 동별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도 안전진단이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훨씬 더 절차상에 있어서도 간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리모델링 사업의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으로서는 첫째로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만이 추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 소요 기간이 리모델링은 평균 한 5년 정도, 재건축은 10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훨씬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에 있어서는 그 리모델링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의무 건축 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의 기부 찬합 등의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있고요. 네 번째에 있어서는 그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원들의 그 매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재건축처럼 그렇게 그 분양권을 전매한다든지에 있어서의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유스럽고요.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이 분담금이 훨씬 재건축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나중에 일괄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그 단점을 말씀드려보면은, 첫째로 리모델링 사업은 내력벽이라든지 구조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골격들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설계 등에 있어서의 제한이 상당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르며, 두 번째는 수평 정책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면적이 늘어난과 동시에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청고라든지, 그 다음에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재의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의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들이 없이 설계되도록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서 건축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30가구가 넘었으면은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대형건설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보다는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불리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18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유리하고, 18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까지 건축된 아파트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용적률이 180% 미만입니다. 따라서 1990년, 약 한 20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용적률 측면에 있어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에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재건축 사업이 유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재건축 사업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진전이 지지부진해지자 많은 정비 사업 단지들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그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발맞추어서 최근에 그 열린 우리당의 그 이하경 의원이 대표로 8월 초에 국회에 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그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현재 그 여러 개 법률, 즉 주택법이라든지 그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그 국계법 등의 그 관련 조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그 리모델링을 그 리모델링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약 그 시행이 된 지 30년이 지난 그 신도시 1기, 2기급, 즉 그 분당이라든지 팽촌, 일산 등지의 그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리모델링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더 추진이 쉬워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준공검사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가 약 한 800만 가구가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면은 한 1200만 가구가 넘어설 걸로 예정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즉 정비 사업에만 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노후화된 아파트, 즉 불량 아파트들의 환경 개선이 리모델링 사업 쪽에서도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그 리모델링 관련 법률이 빨리 통과되기를 국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아파트의 그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조금의 도움이 되었다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